아가의 숨은 그림 읽기 전준엽.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다. 기네스북에도 제일 비싼 그림이다. 추정가가 40조 원이다. 이 작은 그림은 10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고 이 그림을 보려고 매년 550만 명이 루브르를 찾는다. 6,000점이 넘는 루브르의 전시품 중 유일하게 방을 갖고 있는 모나리자는 두 겹의 방탄유리와 경호원을 거느리고 있다. 500살이 넘은 모나리자가 그동안 먹여 살린 사람은 엄청나다. 그녀의 부가가치는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는 모나리자는 서명도 없고 그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던 그림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그림을 미완성으로 보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만년에 프랑스와 1세에게 의탁한 뒤 프랑스의 앙부아주에서 생을 마쳤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실에서 소장했다. 이후 나폴레옹이 침실에 걸어두었다가 1804년 루브르의 소장품이 되었다. 이 그림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스푸마토 기법이다. 흐릿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기법은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변화시켜 윤곽선을 없애는 것이다. 인류가 창조한 빼어난 미소,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서양 미술에서는 여성의 나신을 통해 시대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대표적인 게 비너스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이것은 뚱뚱하기도 하다. 구석기 시대 것으로 풍요와 다산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시대의 아름다움은 이상적 비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황금비 1대 1.618 그리고 8등신 비례의 발견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밀로의 비너스는 그 시대의 미의 척도인 이상적 비율을 보여준다. 인물화가 많지 않았던 동양권에서는 불상을 통해 시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불상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 진정한 세계 국가 건설을 꿈꿨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의 형상 문화를 심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간다라 불상이다. 그래서 불상들이 서양인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에 비해 삼국시대 우리나라 불상들은 풍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당나라 영향 탓이다. 당나라의 아름다움은 글래머 스타일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명품이 있다.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이 작품은 몸체가 풍만하지는 않아도 충만하다. 생명력 넘치는 어린 아기의 몸에서 선을 따왔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라는 추상적 주제가 인체로 나타난 것이다. 56억 7천만 년 후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보살이 윤회의 마지막 단계인 도솔천에서 다시 태어날 미래를 생각하며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생각하는 모습을 사실적 형상을 바탕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 작품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똑같은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목조 방가 사유상이 그것이다. 일본 야스카 시대 교토 교류지에 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것을 보고 반했다고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인데 우리의 금동불에 비하면 한 수 아래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주체는 19세기 프랑스의 로댕에 의해 알려졌는데 금동미륵 보살 반가 유상보다 1200여 년 후에 제작된 것이다. 로댕의 이 작품은 사실적 모습으로 고뇌에 차 있다. 단테의 신곡에 매료되어 만들었다 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꼭대기에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지옥의 고통을 보고 고뇌에 찬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주의자인 로댕의 기질로 보면 지옥은 현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드러낸 로댕의 솜씨는 일품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로댕의 작품이 예술성 높은 조각으로 대접받는 동안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불교 유물 정도로 알려져 왔다는 것이다. 신이 만든 표정,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 성테레사의 법열.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예술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크 양식이다. 바로크라는 말은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을 뜻하는 포르투갈어이다. 원래 진주 최초업계에서 쓰는 말이 예술 용어가 된 것이다. 17세기 로마에서 나타난 이 새로운 양식은 인간의 진솔한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한다. 바로크 회화는 인간적 이야기를 소재로 택한다. 강한 명암 대비와 풍부한 색채가 두드러진다. 고도의 형식미와 관능성을 강조하는 바로크 예술은 음악에서 바흐와 비발디, 회화에서는 렘브란트, 루벤스, 페르메이르 같은 예술가를 탄생시켰다. 이 사조는 조각에서도 예술가를 배출했는데 이탈리아가 중심에 있다. 조각의 훌륭한 재료인 대리석 생산지라는 조건, 종교 권력의 중심지라는 조건, 동방교역을 바탕으로 쌓아온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크 조각의 창시자로는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를 꼽을 수 있다. 서양 조각사에 있어 최고로 평가되는 베르니니는 로마의 명물 나보나 광장의 분수 조각을 만들기도 했다. 미켈란젤로 이후 이탈리아 최고 조각가로 불리는 그는 대리석의 생명의 따스함과 피부의 미세한 경련도 표현하여 이미 명성이 높았다. 특히 그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생생한 느낌을 처음으로 조각에 도입해 회화보다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옷처럼 표현해서 베르니니 솜씨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베르니니의 여인 조각은 관능미를 가지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대표적 작품이 성테레사의 법열이다. 로마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은 베르니니가 1645에서 1652년에 제작한 것이다. 컴컴한 성당 내부의 천장 창문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을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신비한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의 주제는 성테레사 수녀의 꿈을 묘사한 그녀의 일기에서 유래했다. 천사는 타오르는 금화살로 가슴을 뚫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지속되기를 바랄 만큼 감미로운 것이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긴 해도 그것은 신의 사랑에 의한 달콤한 애무였다. 이는 성녀의 환상이 지극히 감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순교자들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이 성당에 건립될 당시 주교는 성녀의 표정이 성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다. 그러나 베르니니는 주교가 어떻게 여인의 그런 표정을 알 수 있느냐고 응수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찰했다고 한다. 기치가 되어버린 명화, 장 프랑스와 밀레, 이삭 줍기. 명작에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시공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시대와 나라에 상관없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작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그것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형식인데 거기에 룰이 있다. 화면 구성이나 색출 조화 같은 것이다. 밀레의 이삭 줍기는 이러한 룰에 충실하다. 이것은 명작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문 지식 없는 자도 이 그림을 보고 뭘 그렸는지 알 수 있다. 가장 보편적 생업인 농업을 모티브로 했다. 이 그림은 당대에도 유명했다. 만종과 더불어 1890년대에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 노동의 신성을 종교적 분위기로 끌어올린 밀레는 현실 속에서는 모범적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 꾸준히 나가지 않았다. 내연의 처도 있었고 배다른 여러 명의 자녀도 있었다. 그가 농민 생활에 애정을 가지고 그려낸 것은 자기가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색채의 조화 덕분에 아름다운 분위기가 나오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농민의 궁핍한 삶의 현장을 다루고 있다. 이 그림은 근경이 어둡고 원경이 밝은 역공기 원근법을 쓰고 있다. 배경처럼 보이는 추수 장면이 밝게 처리되어 있는데 축제라도 벌이는 듯 리드미컬한 운동감이 보인다. 새 인물의 묵직하고 정적인 느낌과 대조를 보인다. 밝은 배경은 앞의 인물들에게 역광과 같은 효과를 준다. 노동을 성스러운 행위로 여긴 밀레가 여인들의 노동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앞의 새 인물은 농촌 생활의 실체이며 배경의 축제적 분위기는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전원의 모습인 것이다. 사실주의 화가였던 밀레는 농부의 삶을 동경하여 바르비종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그림에 담아냈다. 기록된 사실과 진실 사이. 자크 루이 다비드,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마라의 죽음. 예술이 정치 권력을 만나면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권력 선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세기 초 볼셰비키 혁명을 이룬 뒤 이를 선전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했다. 영화와 미술의 역할이 컸다. 이것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한다. 권력 도구로 이용된 미술 중에서도 작가의 재능 덕분에 미술사에서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대표적이다. 다비드는 서양 미술사에 이름을 올린 화가 중 정치 성향이 가장 강했다. 대혁명의 홍호자였던 그는 로베스피에르와 동지애를 나누었다가 죽을 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감각을 발휘해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는다. 그런 감각이 발휘된 대표적 그림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이상화하고 있다. 1800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정복을 위해 야플리스 산맥을 넘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구체적 포즈와 분위기까지 정해주었지만 다비드의 상상이 빚어낸 장작물이다. 제작하는 동안 나폴레옹은 한 번도 모델을 서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불어넣어 나폴레옹을 이상화된 인물로 바꾸어 버렸다. 정확한 자세를 포착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구도를 잡았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의 위엄과 능력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현장감이 없다. 말의 모습도 사납게 바람이 부는 산꼭대기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연출해 놓은 세트 같은 분위기이다. 프랑스 신고전주의가 추구했던 미학이 이런 분위기였다. 권력의 선전을 위해 탄생한 그림이지만 신고전주의 미학을 훌륭하게 구현했다. 바람에 나부끼는 말갈기와 붉은 망토가 흔들림 없이 진격을 명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에 웅장한 느낌을 불어넣는다. 역동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나폴레옹의 자세와 화면 우측에 있는 먹구름의 방향, 그 반대편의 하단에 그려넣은 바위의 방향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선구도의 움직임을 상쇄시키고 있다. 다비드가 이 그림을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혼신을 다해 그린 것은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진실은 냉소적이다. 나폴레옹은 화창한 봄날 편안하게 알프스를 넘었다고 한다. 마라의 죽음, 혁명의 완성에 대한 찬가. 세상의 모든 죽음에는 사연이 있다. 예술가의 죽음이 그렇다. 죽음에 이른 진실을 예술의 신비가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당대를 앞서간 예술가들은 외로움과 소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위대한 예술혼을 지키려는 예술적 순교로 기록된다. 영향력이 강했던 정치가의 죽음 역시 생물학적 범주를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로 남는다. 장폴 마라의 죽음이 그렇다. 그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급진 혁명 세력을 이끌며 공포 정치를 연출했다. 수많은 정적을 만든 그는 1793년 7월 13일 암살당한다. 왕당파인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25세의 아가씨에게 목욕 중에 살해되었다. 혁명 후 프랑스를 주도한 급진 세력 입장에서 마라의 죽음은 정치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재였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회화이다. 다비드가 적임자였다. 다비드는 혁명 정부에 관여하면서 루이 16세의 죽음을 결정한 국민공회의원으로 활동할 만큼 정치적이었다. 그는 마라를 존경했고 암살 하루 전날에도 함께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담은 마라의 죽음은 정치 회화의 최고 걸작이다. 추악한 몰골의 마라는 독선적 정치가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다비드는 마라를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인물로 만들었다. 다비드의 의중은 혁명 정부의 구미에 들어맞았다. 급진 개혁의 당위성이 필요했던 혁명 정부에
정해진 각본처럼 일어난 마라의 암살은 정치적 순교로 채색하기 좋았던 것이다. 예술 자체로 보면 죽음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구현한 그림이다. 마라의 모습은 예술을 연상하게 할 만큼 숭고하다. 화면 위쪽 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두운 배경이 고요한 죽음의 분위기를 받쳐주고 있다. 잠에 빠진 듯한 마라의 밝은 피부가 은은한 조명 속에서 빛나고 있다.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이 밝은 세상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중은 배경에서 다시 보인다. 화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것이다. 성자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회화의 구성 방식을 따랐다. 이것이 명작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마라의 죽음이 프랑스 혁명을 완성하는데 안목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프랑스 혁명 정신이 인류 공공의 선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의 문턱에서 들리는 함성, 외전 들라크루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미술사의 획을 긋는 작품을 기념비적 명작이라고 부른다. 그런 작품 중에 역사적 사건을 다룬 게 많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와의 대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대표적이다. 가장 유명한 혁명화로 꼽히는 이 작품은 역사의 중심축이 왕과 귀족에서 시민으로 옮겨간 근대 개념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화인데 근대를 향한 역사적 몸부림에 마침표를 찍은 7월 혁명을 다루고 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근대의 시발점이었지만 미완으로 끝난다. 이후 역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세력과 신세력의 갈등은 40년을 끌었고 결국 1830년 7월 시민혁명으로 완성되었다. 7월 혁명의 승리를 다룬 이 작품은 혁명 1주년 기념으로 열린 파리 살롱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시민계급 덕의 왕이 된 루이 필리프는 왕위 등극 기념으로 이 작품을 사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그림의 강한 선동성이 대중들을 자극할까 우려해서였다. 3일 동안 벌어진 시민과 진압군인 간의 전투 상처를 딛고 시민이 이끌고 넘어오는 자유의 여신을 다루고 있다. 한 손에는 삼색기를 다른 손에는 총검을 든 이 여인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유의 신 리베리타스의 상징적인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맨발의 가슴까지 드러나고 있다. 자유의 개념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의 이러한 개방적인 상상력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 이 그림에서 자유의 여신만 빼고 모두 현실 속 인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기도 있다. 7월 혁명 기간 중 파리에 있으면서 시민군 1800명이 죽는 것을 목도한 들라크루아는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지지를 표했던 것이다. 자유의 여신 오른쪽에서 프로코트 차림의 실크헤트를 쓰고 진군하는 인물이 작가이다. 자유의 여신이 들고 있는 깃발은 현재 프랑스 국기로 쓰이는 자유평등 박애의 상징이다. 1815년 부르봉 왕조가 금지했다. 그녀는 자코뱅 당원의 상징인 모자도 쓰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었던 자코뱅 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혁명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오른쪽에는
노트르담 사원이 보이며 그곳에도 삼색기가 걸려 있다. 자욱한 포연을 뚫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군이 자유의 여신을 따르고 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작품은 의외로 명쾌하게 다가온다. 빼어난 구성 덕분이다. 삼색기를 든 자유의 여신의 손을 기점으로 총검을 든 그녀의 왼손, 그 옆 소년의 황색 바지, 아래 쓰러진 군인의 어깨와 흰 장갑까지 이어진다. 다시 그림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흘러 왼쪽 모서리에 쓰러진 시민의 얼굴에서 꼭지점을 찍고 작가가 들고 있는 총을 거슬러 오르며 삼색기에 이르는 정삼각형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삼각형 가운데 작고백 모자를 쓰고 삼색기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인물이 자유의 여신을 보고 있다. 이 인물은 혁명 주체 세력의 상징이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자유임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그린 기념비적 정치 회화 프란치스코 고야 1808년 5월 3일 예술 장르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많은 이론가들이 첫 자리에 회화를 놓는다. 인류가 만든 예술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역사 기록 기능을 사진이 넘겨받았지만 인류의 회화 유산 중 절반 이상이 역사 기록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로코코의 대가 프란치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도 역사를 기록한 대표적인 회화이다. 그날 스페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림에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대규모 처형이 있었다. 이 그림은 19세기 초 스페인 역사를 알아야만 이해한다. 1807년 12월 스페인을 침공한 나폴레옹은 이듬해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동생 조제프를 스페인 왕으로 만들었다. 이때 스페인 민중과 프랑스 점령군의 충돌이 일어났다. 1808년 5월 2일 시민봉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다음날 프랑스군은 진압작전을 펼쳤고 대규모 처형이 일어났다. 5월 2일의 시민봉기와 5월 3일의 학살을 연작으로 그려냈던 것이다. 그러나 고야는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이 그림을 그렸다. 프랑스의 5년간 점령 체제가 끝나고 페르난도 왕이 복위하자 고야도 왕실 화가로 복직했다. 잔인한 독재 군주였던 왕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유럽의 독재자에 맞서 싸운 스페인의 영웅적인 행동과 숭고한 봉기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청한다. 그걸 통해서 대작이 탄생한 것이다. 고야는 애국심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아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 최고 화가로 이름난 고야를 그냥 두지 않았다. 진정한 예술가는 투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고야도 그랬다. 이 그림 덕분에 나폴레옹을 위한 부역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은 기념비적 이념을 내세웠지만 정치 회화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잔인한 사륙의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사들은 로봇처럼 딱딱하고 기계적이다. 인간성이 사라진 살인병기로 표현한 것이다. 두 팔을 벌린 흰옷의 남자는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도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처형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속에서도 숭고한 봉기의 모습은 없다. 고야는 역사적 사실보다 인간적 진실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이 작품의 구성은 마네와 피카소가 차용해서 역사적 사실을 고발하는 기념비적 대작으로 태어난다. 마네의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 그것이다. 샤넬이 거부한 샤넬, 마리 로랭상 코코 샤넬의 조상, 여생왕에게 유난히 인색한 미술계에게서 너그럽게 대접받는 작가는 프리다 칼로와 조지아 오키프 정도이다. 그러나 서양 미술사의 수면 아래에는 꽤 많은 여성 화가가 있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프리다 칼로와 조지아 오키프가 미술사 전면에서 평가받는 것은 여성적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아 살아남은 여성 작가들이 있다. 인상주의 시대를 살다간 베르트 모리초, 메리 커셋, 마리 프라크몽, 에두아르 비아르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적 감수성을 구현함으로써 여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다. 로코코 화가 장 오노레 브라곤나르의 증손녀였던 모리초는 인상주의 미술에서 중요 역할을 했지만 아마추어 취급을 받았다. 또 비아르는 회화의 장식성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미술을 태동시켰지만 그녀에 대한 평가는 옹졸하다. 마리 로랭상도 로랑생도 이런 대접을 받은 여성 화가다. 로트렉과 마네의 영향을 받아 화업의 길로 들어섰던 그녀는 피카소, 브라크 등과 친구로 지내며 입체파 운동에도 참여했지만 당시 미술 흐름과 무관하게 자기만의 화풍을 완성해 대중적 선호도 높은 작가로 성장했다. 당대 혁신적 미술 평론을 주도했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동거할 정도로 전위적이었지만 작품에서는 주관이 뚜렷해 여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관능성을 놓지 않았다. 특히 보라색 계열의 파스텔 톤 색채와 유려한 선, 단순화된 형태로 몽환적 분위기를 창출했다. 아폴리네르와의 사랑은 숱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사생아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은 첫 만남에 사랑에 빠졌다. 5년의 사랑은 서로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준 행복한 시절이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고 하지만 확실한 이별 사유는 모른다. 미라보 다리에서 헤어진 아폴리네르는 이별의 아픔을 시로 남겼는데 그것이 미라보 다리이다. 로랑생은 독일 귀족과 결혼하여 7년을 살았고 헤어진 후에는 독신으로 살았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폴리네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받은 러브레터를 평생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아폴리네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썼다는 여자라는 시는 지금도 애송된다. 20세기 유럽 패션 아이콘이 되어버린 코코 샤넬의 젊은 날의 초상. 로랑생은 무대와 의상 디자인에서도 재능이 있어서 샤넬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이 작품은 샤넬의 주문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로랑생은 당대 파리사격의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다.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표정과 애완견의 몽롱한 모습이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다가온다. 오른쪽 가슴의 회색 톤과 목에서부터 인물 중심부를 관통하는 검은 머플러의 조화에서 샤넬의 정신성을 예감하게 된다. 배경에 그려놓은 새는 인물의 자유로운 성품을 상징한다. 그러나 샤넬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그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샤넬의 감각이 로랑생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인생을 꿰뚫는 지혜의 눈. 뒤로 렘브란트 윤두서 자화상. 예술가에게 작품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압축해 보여주는 자화상은 작가의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서양 미술에 등장하는 작가들이 자화상을 남겼다. 자기 모습을 자화상의 포즈로 그린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인물에 빗대어 그리기도 했다. 알프레드 듀러를 보자. 그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을 연 화가 카라바초는 신화 속의 인간으로 변한 자기 모습을 남겼다. 가장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는 렘브란트이다. 고호도 자기의 광기를 자화상에 담았다. 조선시대 윤두서도 자화상으로 유명하다. 뒤로의 자화상, 창조력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생각이 공력의 가늠자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낸 데는 무엇보다 예술가의 공적이 크다. 예술가가 대접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정신의 거울 같은 윤두서의 자화상. 서양에서 자화상은 표현의 한 방법으로 발달했지만 우리 미술에서 본격적인 의무의 자화상을 찾기란 녹록지 않다. 수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질에 있어서는 뒤틀어날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뒤지지 않는 자화상이 있다.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서양의 사실주의 미술보다 100년이나 앞서 나타난 조선 회화의 사실주의이다. 이 그림에 사실성만 있을까? 아니다. 머리에 쓴 탄거는 과감히 짙은 먹으로 쓱쓱 칠해 단순하게 처리했다. 추상적 표현법이다. 눈동자도 두드러져 보인다. 정신을 담기 위한 작가 나름의 방법이다. 이를 전신사조, 인물의 형상 재현뿐 아니라 정신까지 담아낸다는 그러한 의도이다. 48살의 삶을 마감한 작가가 죽기 3년 전에 그린 것이다. 삶에 대한 반성을 보여준다.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려는 의지가 보인다. 여러분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꼴똘히 생각에 잠기다 보면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두서가 자화상을 통해 그리려던 세계는 이러한 것이었다. 이 그림은 얼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몸을 그리지 않았다. 귀도 없다. 이를 두고 미술계에서는 혁신적 현대 감각이라 평한다. 인생을 이야기합시다.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인생의 단계들. 세상이 숨가쁘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탄생과 죽음의 수수께끼, 사랑이나 선이 지닌 본성적 가치, 자연이 일깨워주는 절대 가치 같은 것들이다. 일출이나 일몰, 달의 순환이 보여주는 절대 감정도 그렇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주의 질서도 변하는 것이지만 해와 달이 연출하는 풍경을 대하는 인간의 감정은 변화가 없다. 독일 낭만주의 풍경의 대가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는 절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지에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몰은 그의 예술관을 집약시켜 보여주는 모티브다. 작가의 자서전이라 불리는 이 작품 역시 일몰을 담았다.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그린 이 작품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려는 심정을 풍경으로 엮었다. 그림의 배경은
석양의 바닷가이다. 바다 위에는 5척의 배가 있고 해변에도 5명의 인물이 있다. 풍경의 배경은 고향인 발트해의 작은 항구 그라이프스 발트에 기반한 상상 속 장소이다. 작가 특유의 극적인 구성이 드러나 있다. 화면 앞쪽에서 뒷모습만 보여주는 인물이 만년의 작가 자신이다. 모자를 쓴 중년 남자는 작가의 조카이다. 이 남자는 인생의 성숙기를 상징하는 코드이다. 우아하게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작가의 딸이고 청년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스웨덴 국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작가의 손자나 손녀인데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노년기 작가가 바라본 과거의 시간이다. 따라서 작가의 위치인 현재로부터 청년기, 유년기 인물을 따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배고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서 반복된다. 그림 정중앙에 배치된 범선이 또렷한데 인생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 앞에 작은 배 2척은 유년기와 청년기를, 수평선에 걸려있는 배는 장년기를, 그 너머로 돈만 보이는 배는 노년기를 상징한다. 그림에 등장한 인물과 배를 연결시키면 이렇다. 맨 앞에 서 있는 작가 자신은 수평선에 걸려있는 사라지는 배이다. 작가를 향해 서 있는 조카는 정중앙에 크게 그려진 범선이다. 배가 떠있는 바다는 시간을 뜻한다. 해변으로부터 시작한 항해는 수평선을 넘어가면서 시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인생의 흐름도 그와 같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항해처럼 죽음을 향한 항해가 삶이라는 모순을 작가 나이쯤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는 2개의 상반된 시간이 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는 역순의 시간, 회상이다. 또 하나는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정상적 시간이다. 회상은 마음속으로 되짚어가는 심리적 시간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물리적 시간이다. 그림 속에서 심리적 시간과 물리적 시간이 만나는 지점은 해변이다. 작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현실 장면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거의 시간이다. 인간의 눈, 카라바초, 엠마오에서의 식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일 뿐이다.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파초의 위대함은 회화에서 진실을 구현한 것이다. 우리가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을 바탕에 깔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의 이치에 어긋나는 장면까지도 연출하고 있다. 카라바조가 그림 속의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은 명암법이다. 화면 속에 일정한 광원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극적인 명암 효과와 진실을 향한 카라바조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연극을 보는 듯한 생동감 있는 그림이다. 서양 예술의 가장 비중 있는 주제인 성서의 한 대목을 소재로 삼았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당했다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의 여인 속에서 2명의 사도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다. 사도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는 장면이다. 깜짝 놀라는 2명의 사도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쳐다보는 여인 속 주인이 연출하는 극적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종교적인 시각과 현실적 시각이 교차한다. 종교적 시각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면이고
현실적 시각은 감성적이고 속세적인 면이다. 성서의 에피소드를 빌려 카라바초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의 양면성이었다. 작가 스스로도 이러한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살았으니까. 그림에서 종교적 시각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진실을 깨달은 사도들의 모습이다. 오른쪽 사도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움을 드러내는데 두 팔을 뻗은 모습은 십자가 처형을 상징한다. 왼쪽의 의자에서 일어서려던 듯한 자세로 예수를 보는 사도는 경외심 가득한 표정이다. 현실적 시각은 여인숙 주인의 표정에서 드러난다. 미친놈 아닌가? 라는 표정이다. 예수의 모습은 더 현실적이다. 초능력을 보여준 인간의 모습치고는 너무도 평범하다. 성스러움은 고사하고 고난을 겪은 흔적도 없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 예수의 죽음에 참듯이 특별한 세상의 도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여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마가복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던 예수의 예언과 맞닿아 있다. 이 그림에는 현실 이치에 어긋나는 상징도 등장한다. 식탁 앞쪽에 반쯤 걸쳐져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과일 바구니다. 예수 부활은 봄의 사건인데 과일들은 가을에 나는 것들이다. 석류는 가시관을, 사과와 무화과는 인간의 원죄, 포도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인생은 아름다워라. 오기스트 르누아르, 뱃놀이 점심. 미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술은 상상력을 키우거나 대중을 선동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상징으로 둔갑해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장식품이 되기도 한다. 장식품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인간의 원초적 시각 욕구인 아름다움을 다독여준다.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이 그러하다.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 화가 중 한 명인 르누아르는 가장 예쁜 그림의 화가이다. 르누아르는 당대에도 인기 작가였다. 그가 색채혁명으로 불리는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색채주의자였다는 점, 유럽 근대화의 새로운 세력인 중산층의 일상을 담아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진다.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행복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림이란 벽을 장식해야 한다. 이 작품은 르누아르의 이런 생각을 보여준다. 뱃놀이 점심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휴일을 즐기는 중산층의 일상을 담고 있다. 파리 근교 센 강변에 있던 샤토라는 관광지의 한 식당 테라스를 배경 삼아 그렸다. 그림 왼쪽 난간에 있는 이가 식당 주인인데 르누아르가 즐겨 찾았던 터라 모델이 되주었다. 강아지를 어르고 있는 젊은 여인은 아내가 된 샤리고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는 구스타프 가유보트 화가이다. 이 그림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빛나는 색채다. 센 강변에 싱그러운 빛과 바람이 스며들고 있다. 르누아르는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 독특한 색채 혼합 방법을 개발했다.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지 않고 캔버스 위에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 칠한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색을 덧칠하는 방법이다. 붓을 비벼 밝고 부드러운 색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르누아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보들보들한 피부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인물로 가득 찬 실내와 숲 사이로 어른거리는 센강의 야외 풍경이다. 배경은 당시 유행하던 인상파의 풍경 제작 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실내 인물도 두 그룹으로 나뉜다. 화면 중앙 난간에 기대어 턱을 꿰고 있는 여인의 시선 방향을 따라 흰옷으로 처리한 식탁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군과 그 뒤에 짙은 갈색으로 처리한 한 인물군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 인물별로 두세 명씩 묶여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